지금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소방청의 고위 간부가 서울의 구조 시스템을 체험한 뒤 충격적인 말을 남긴 건데요. 한국은 시민 한 사람이 구급대원입니다. 이 한마디가 프랑스 언론을 강타했고 정부 내부에서는 즉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뭔가? 라는 반성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일부 관료들은 한국의 구조 시스템을 본떠야 한다며 정책 제안서까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어떤 광경을 목격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소방청에서 구조국장을 맡고 있는 장피에르 르블랑입니다. 올해로 소방관 생활만 20년이 넘었으니 불길과 사고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가장 믿는 건 철저한 규율과 명확한 매뉴얼이죠.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만 지키면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프랑스의 구조 시스템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년 파리 근교의 큰 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현장 지휘 혼선으로 구조가 늦어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뼈아프게 깨달았죠. 우리의 매뉴얼과 규율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결국 구조 지연으로 인명피해가 커졌고 프랑스 전역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어요. 파리 소방청은 전례 없는 위기에 놓였고 정부와 내무부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급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불은 진압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함께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하자는 계획이었죠.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구조 시스템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고 소방 시스템이라고 해봐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를 뒤적이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형식적인 외교 행사일 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정이 내려졌으니 어쩌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4명의 대표단이 서울로 가게 되었고 저는 출발 전부터 별 기대 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집에서 가방을 싸며 아내 마리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죠. 아시아까지 가서 뭘 배우겠어? 우리가 이미 세계 최고의 소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마리는 그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가끔은 그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이 왠지 가슴을 찔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거 그냥 정부에서 보여주기식 행사하는 거야. 뭐 별로 배울 것도 없을 거고 큰 기대하지 말자고. 공항에서 만난 마르셀, 소피, 앙투안의 표정에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읽혔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출장을 그저 형식적인 의무로만 여기고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기대도 없었고 설렘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긴 비행시간 내내 저는 파리에서의 실패한 구조작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의 시간도 그저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간과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맞닥뜨릴 서울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13시간이라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 안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고층 빌딩들이 마치 숲처럼 질비하게 서 있고 도로는 상상 이상으로 정돈되어 있었죠. 생각보다 발전한 도시네요. 제 옆자리에 앉은 소피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겉모습만 그럴듯한 거겠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숙소로 향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였어요. 앞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듯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봤죠. 교통사고입니다. 운전기사가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차 2대가 부딪힌 현장이었고 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위급 상황을 목격하면 자연스레 몸이 반응하죠. 잠시 내려봐도 될까요? 제가 통역사에게 물었고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사고 현장으로 걸어갔어요.
프랑스에서라면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을 텐데 이상하게도 주변은 침착했습니다. 도로 한쪽에는 차들이 질서 있게 멈춰 서 있었고 몇몇 시민들이 다친 사람 주위에 모여 있었죠. 그리고 제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들려온 사이렌 소리. 뒤돌아보니 이미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벌써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신고가 된 지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시계를 확인해 보니 사고를 목격한 지 겨우 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파리였다면 최소 15분은 걸렸을 텐데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연습한 듯 각자의 위치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한 명은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은 주변 상황을 파악하며 또 다른 한 명은 이미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처럼 정확하고 조화로웠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비켜서 구급차와 경찰차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시민들은 교통정리를 돕기도 했죠. 이건 훈련된 건가요? 저는 통역사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통 이렇게 해요. 제 옆에 서 있던 마르셀이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놀랍군. 그의 표정에도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20년 넘게 파리의 구조 현장을 지켜본 우리에게 이런 효율성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니 더욱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은 단 한마디의 고함도 혼란스러운 지시도 없이 정확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로 간략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는 듯했죠.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르블랑 씨, 이제 가볼까요? 통역사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사고자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고 경찰은 빠르게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 정도였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조금 전 목격한 광경을 떠올렸어요. 훈련도 아니고 실전이 이 정도라고.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효율성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차이일까요? 소피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어요. 마치 다른 세계 같아요. 그렇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숙소에 도착한 후에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분명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 테니까요. 처음으로 이 출장에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한국 전역의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중추 신경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처음 들어선 순간 저는 그저 평범한 관제센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요원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음도 없었어요. 그저 키보드 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무전 소리뿐이었죠. 마치 미래의 관제센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과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119에 걸려오는 모든 신고는 이곳으로 집중되며 인공지능이 먼저 판단해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에 저도 모르게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인공지능이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제 질문에 김 과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AI가 먼저 상황의 심각성, 필요한 자원, 최적의 출동 경로까지 계산합니다. 동시에 해당 지역의 CCTV와 드론을 자동으로 연동해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죠. 또한 신고자의 위치 정보도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그 말을 증명하듯 갑자기 한 모니터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재 신고였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신고 접수와 거의 동시에 주변 CCTV 화면이 자동으로 모니터에 띄워졌고 가장 가까운 소방서와 출동 가능한 차량 정보가 화면 한쪽에 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통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경로까지 표시되더군요. 신고 접수부터 출동 지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초 이내입니다. 김 과장의 말에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파리에서는 신고 접수 후 상황 파악, 자원 배치 결정까지 최소 5분은 걸리는데 말이죠. 제 옆에 있던 마르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가능해? 우리는 아직도 상황실에서 회의를 한다고? 맞습니다. 파리에서는 대형 재난 상황 시 상황실의 결정권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출동 순서와 자원 배치를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이 흘러가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그 모든 결정을 내리고 사람은 그저 확인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초기 대응 시간이 평균 3분 단축됐습니다.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초기 3분이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시간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작년 파리병원 화재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실에서 10분간 회의를 했고 그 사이 귀중한 생명들이 연기 속에 갇혔었죠. 만약 그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황실을 나오며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프랑스의 시스템이 이렇게 뒤처져 있었다니. 우린 아직 회의 중인데 여긴 벌써 현장에 도착했군. 복도에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소피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직 첫날인데 벌써 이렇게 충격적이라니. 앞으로 뭐가 더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이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어떤 깨달음을 가져다 줄까요?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합동훈련 셋째 날, 우리는 서울 동부에 있는 대형 시장 인근에서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훈련 현장에 도착하자 한국 소방대원들이 이미 모든 장비를 세팅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 훈련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 상태로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훈련을 하나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항상 통제된 환경에서만 훈련을 하니까요. 그럼요. 시민들에게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교육적 효과도 있습니다. 한국 측 팀장인 박소방경의 대답이었어요. 훈련이 시작되고 우리는 가상의 화재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프랑스식 접근법과 한국식 접근법을 비교하며 진행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훈련의 일부인 줄 알았습니다. 저건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화재입니다. 박소방경의 외침과 함께 훈련 중이던 소방대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훈련 중이던 모든 장비가 순식간에 실전 모드로 전환되었어요. 훈련용 호스에서 실제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대원들은 완전 무장한 채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르블랑 씨, 우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박소방경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실제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소방차에 탑승하자마자 우리는 빠른 속도로 화재 현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놀라운 건 도로 위의 모든 차량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소방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빨간 신호등에서도 차들은 자연스럽게 소방차에게 우선권을 내주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소방차가 도로를 헤쳐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경적을 울려야 하니까요. 화재 현장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안전선을 형성하고 다른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지시 없이도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행동하는 듯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놀라운 속도로 현장에 진입했어요. 누구 하나 소리 지르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없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박소방경은 무전 몇 마디로 전체 상황을 지휘했고 대원들은 그의 지시에 완벽하게 호응했어요. 이곳에선 실전이 훈련보다 더 정돈되어 있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화재는 시장 한 구석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다행히 큰 불로 번지기 전에 통제되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불이 아니라 그 불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였어요. 현장 수습이 끝나고 우리가 돌아가는 길, 박소방경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놀랍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협조가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모두가 소방대원인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박소방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재난 대응은 소방대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언제나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메시지를 강조해왔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시민들은 재난 상황에서 방관자가 되어버렸죠. 반면 이곳에서는 모든 시민이 재난 대응의 일원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노트에 정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의 시스템은 뭐가 다를까? 기술? 장비? 교육?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차이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반응하는 시민들에게 있었습니다. 앙투안이 갑자기 제 생각을 방해했어요. 르블랑, 오늘 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정말 놀라웠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아. 생각보다 훨씬.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우리 시스템이 옳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훈련 사흘째, 저는 서울 시내 소방서들을 둘러보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위치한 소방서들을 방문하며 저는 또 하나의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소방차 전용 도로와 소화전 주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소방서 앞 소방차 전용 출동로에 차 한 대도 없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 도로에는 항상 차가 없나요? 안내를 맡은 이 소방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곳은 소방차 전용 도로라 주차가 금지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규칙을 잘 지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파리에서는 소방서 앞이라도 주차 공간이 비어 있으면 누군가 반드시 차를 대놓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마다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주차 차량들을 피해 나가는 일이었죠. 벌금이 매우 높은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규칙을 지키는 데는 분명 강력한 처벌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벌금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이 소방관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소방차 길을 막으면 누군가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파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파트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 때문에 진입이 지연되어 노인 한 분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분노했었는지,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죠. 이 소방관의 안내로 우리는 도심 한복판으로 이동했습니다. 번화가 한가운데 위치한 소화전 주변에도 차 한 대 없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어요. 빨간 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된 소화전 구역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듯 완벽히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제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파리에서는 주차 공간만 보이면 규칙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거든요. 특히 도심에서는요. 이 소방관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알려왔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결국 시스템의 차이는 법이나 규제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인식 차이였던 거죠. 한국 시민들은 소방차 길 터주기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었어요. 그럼 실제 화재 상황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소방차가 오면 다들 길을 비켜주나요? 그럼요. 이 소방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출동 사이렌을 들으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차를 한쪽으로 비켜 세우고 소방차에게 길을 터줍니다. 심지어 자동차 매매 시에도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교육을 받을 정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작은 질서 하나가 구조 전체를 가능하게 하다니. 소방차가 1분만 늦어도 화재는 2배로 커지고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귀중한 시간을 시민들이 함께 지켜주고 있었어요. 소방서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들, 도로, 시설물들은 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의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던 거죠. 놀랐나요? 이 소방관이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매우요. 이런 시민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소방관과 시민이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안전을 만들어간다는 인식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꼭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좋은 장비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 북부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주민 참여형 훈련이라고 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나요? 저는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의무 훈련도 참석률이 저조한데 말이죠. 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소방서와 협력하여 시민소방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소방단. 그 말이 제 귀에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전문 소방대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기본적인 소방 교육을 받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담당한다는 개념이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체계적이었거든요. 화재 경보가 울리자 각 가정에서는 미리 준비된 대피 가방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모여들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실제로 소화기를 들고 나와 초기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말이죠. 이분들은 모두 소방 교육을 받은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소방경이 대답했어요. 기본적인 소방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특별히 시민소방단 교육을 추가로 받으신 분들이에요. 심폐소생술부터 초기 화재 진압까지 실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훈련받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첫날 한국에서 마주쳤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한 시민이 이미 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시스템의 일부였던 거죠. 박 소방경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4분의 법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어야 하고 화재는 4분 안에 초기 진압이 이루어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하지만 소방대원이 항상 4분 안에 도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빈틈을 메워주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4분.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짧은 시간, 그 귀중한 시간을 시민들이 함께 지켜내고 있었던 거예요. 훈련이 끝난 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카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페 주인이 소방대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것도 훈련의 일부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소방경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그냥 일상입니다. 많은 상점들이 출동 중인 소방대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해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때로는 소방차가 지나가면 짜증을 내는 시민들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며 저는 마르셀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아니야. 이건 사회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거야. 마르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항상 기술과 장비에만 집중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늘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보호해야 할 시민들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던 거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민의 품격이다. 법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질서. 그렇게 저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어요. 진정한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참여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이제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합동훈련이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경기도의 주요 소방서 내부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투어라고 생각했어요. 장비실, 차고, 사무실, 뭐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시설들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역시나 한국은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소방서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깨끗하고 정돈된 내부 환경이었어요. 비상 출동을 위한 장비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효율을 위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죠. 이쪽은 우리 대원들의 회복 공간입니다. 박 소방경이 안내한 곳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공간이었어요. 넓고 쾌적한 샤워실과 휴게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수면실까지. 심지어 작은 헬스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방서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기본적인 회복시설은 모든 소방서에 있습니다. 출동 후 대원들의 심신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파리의 소방서들은 어떤가? 대부분 오래된 건물에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었죠. 휴게 공간이라고 해봐야 작은 테이블 몇 개와 자판기가 전부였어요. 대원들의 회복? 그건 각자의 몫이었죠. 작은 방 하나가 더 있었는데 문에는 심리 상담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트라우마 관리 공간입니다. 박 소방경이 대답했어요. 대원들이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오면 이곳에서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 후에는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몇 년 전 제 부하 중 한 명이 어린아이를 구하지 못한 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는 그에게 어떤 심리적 지원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해져야 한다는 말뿐이었죠. 그리고 이건 가족 지원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벽에 붙은 포스터를 가리키며 박 소방경이 말했어요. 소방대원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대원들의 정신 건강에 중요하니까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20년 소방 생활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밤을 악몽에 시달리며 보냈을까요? 그리고 제 아내 마리는 얼마나 많은 밤을 걱정으로 뜬 눈으로 지새웠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저 직업의 일부로 받아들였을 뿐 어떤 지원 시스템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런 시스템이 소방서에 있다니. 박 소방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도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었죠.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요. 구조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제대로 구조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우린 구조만 생각했지 구조하는 사람은 잊고 있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우리는 매뉴얼과 장비 기술에만 집중했을 뿐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이 소방경에게 물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대원들의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이죠. 그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심신이 건강한 대원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오랫동안 현장을 지킬 수 있어요. 게다가 이직률도 크게 줄었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파리 소방청의 높은 이직률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젊은 대원들이 몇 년 근무 후 번아웃을 겪고 떠나갔죠. 그들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엄격한 규율과 더 많은 훈련뿐이었을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소방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구조 매뉴얼이나 첨단 장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총체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구조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조하는 사람까지 배려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 마리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마리는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열정과 희망이 제 눈에 깃들어 있다고요. 그래, 뭔가 변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어. 우리가 돌아가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 말이야. 마리의 미소가 스크린을 통해 전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당신다운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 기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도 이 여정을 통해 회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한국의 소방대원들이 그들만의 회복 공간에서 치유되듯이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열정과 희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합동훈련 마지막 주, 우리는 서울역 인근에서 실제 구조 상황을 참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구조 시스템의 진정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서울역 지하철 플랫폼에서 공공안전 교육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중년 여성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몇몇 시민들이 여성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즉시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은 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민은 주변 사람들에게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마치 전문 구조대원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심정지 상태인 것 같아요. 젊은 남성이 말했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동작은 전문가 못지않게 정확했어요. 다른 시민은 재빨리 주변에서 자동제 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통역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너무나 놀라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19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누군가가 말했고 실제로 불과 3분 후에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CPR을 하던 시민은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4분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맥박이 없어 바로 CPR 시작했습니다. 약 3분간 지속했고 자동제 세동기는 방금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정리하고 구급대원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구급대원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과 결의가 넘쳐났어요.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이 모든 시민들과 함께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동시에 CPR을 했던 시민의 손끝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 구조 시스템의 일부였던 겁니다. 이런 시민들이 많은가요? 제가 자리를 비켜주며 박 소방경에게 물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수만 명의 시민들에게 기본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법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상상했습니다. 파리의 모든 시민들이 CPR을 할 수 있다면, 모든 학생들이 화재 시 대피 요령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또 운전자들이 소방차를 위해 자발적으로 길을 비켜준다면 그 세계는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환자는 다행히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이 다시 조용해지자 저는 박 소방경에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시민들의 대응이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박 소방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전 국민 안전망입니다. 소방대원만으로는 모든 응급 상황을 커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함께한다면 그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전 국민 안전망.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제가 지난 2주간 목격한 모든 것의 핵심이었어요. 소방차 길 터주기, 소화전 앞 불법 주차 금지, 시민 CPR, 그리고 소방대원을 위한 커피 한 잔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안전망이었던 겁니다. 서울역을 떠나는 길에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매뉴얼로 만든 시스템이 아니다. 이건 움직이는 마음이 만든 구조다. 한국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급대원인 나라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파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 없이 왔던 한국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장비나 기술을 배우러 왔던 것이 아니라 구조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귀국 후 보고서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파리 소방청이 배워야 할 것은 더 빠른 소방차나 더 강력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조의 일원이 되게 하는 문화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파리에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조의 일부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회의감이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과 결의,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정만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구조 시스템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조는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이란 것을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